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봄날 저녁 한양저동 이 참판댁 사랑채에 16, 17세 되어 보이는 도령이 손에 서찰을 진 채 부모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다. 며칠 전 어머니에게 봄꽃놀이를 가자는 동무들의 서찰을 보여주며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달라 부탁했다. 이에 하나뿐인 아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인 어머니는 성정이 꼿꼿한 남편 이참판을 조곤조곤한 말씨로 설득 중이었다. 여보, 아이가 동무들하고 피른데 꽃구경을 간다니 좀 허락해 주세요. 허허, 참 꽃구경이라니. 주야로 공부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신만 혼미하게 할 부질없는 짓을 하려는지. 부인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시는 거요. 퉁명스러운 남편의 어조에도 부인은 살갑게 거듭 말한다. 1년에 2번도 아니고 딱 1번이랍니다. 젊은 아이들을 집안에만 묶어두어도 아니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다녀오라고 하지요. 아내의 재차 청하는 말에 아버지 이참판은 아들에게 누구와 동행하는지를 물었고 다들 명망 있는 양반가의 자제들임을 알자 다짐하며 허락한다. 정녕 그들뿐인 게지. 아침 식구에 가서 저녁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하느니라. 어렵사리 승낙을 얻은 꽃구경 가는 날이 점점 다가오자 이도령은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달라고 청하였다. 출발하는 날은 설레이는 마음에 잠도 설치고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하였다. 얼굴에 즐거운 미소를 감춘 채 준엄한 낯빛으로 엄격한 아버지께 다녀오겠노라 문안을 엽주자 얘야, 너는 방가의 자손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되 음주라든가 상스러운 짓을 하였다가는 더는 아들로 여기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거라. 이도령은 아버지의 엄중한 말씀에도 기우일 뿐이라는 듯 주저없이 답하고 시자를 데리고 약속 장소인 피른대로 향했다. 집에서 피른대까지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으나 아버지의 엄한 당부가 떠올라 누가 볼세라. 기품 있는 양반의 걷는 모습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시간은 이도령의 급한 마음과는 달리 두어 시간이 걸려 목적지에 당도하니 이미 정오가 다 되었다. 먼저 도착한 동무들은 삼삼오오 모여 차려온 음식을 꺼내놓고 이도령을 반겼다.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에 한껏 들뜬 도령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쌓인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다가 각자 흩어져서 저바다 꽃을 구경하거나 풍광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도령 역시 따라온 시자와 함께 이 고개 저 고개를 넘어서 누각골 뒷산에 다다르니 장안 만호가 눈 아래 내려다 보이고 동대문 밖 너른 들이며 한강수가 멀리 보인다. 호연지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며 감탄사를 연발하던 이도령이 눈 아래 펼쳐진 풍광을 휘둘러 보다가 바로 아래 산자락에 담이 이어진 여염집 후원으로 눈길이 갔다. 아담하지만 구차하지 않은 기와집에 만발한 삼색 도화꽃이 후원을 하나 가득 채운 아름다운 집이었다. 당시 누각골은 조정의 벼슬아치를 보좌하던 하극 관리인 서리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이도령이 후원에 핀 삼색 도화꽃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바로 그때 노란색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뒤로 긴 댕기머리를 늘어뜨린 16, 17세쯤 되어 보이는 뛰어난 외모의 여인이었다.
어찌 꽃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싶어 이도령은 호기심에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았다. 여인은 처음에는 후원에 핀 꽃을 한참을 바라보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 나무 저 나무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어느 나무 밑으로 가 높다란 나뭇가지를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품속에서 폭이 넓은 기다란 명주천을 끄집어낸 뒤 밑에서 주먹만한 돌을 주어 천으로 감싸 묶은 후 나뭇가지를 가로질러 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후 돌을 풀어 명주천의 두 끝을 서로 잡아매는 모습을 보자 이도령은 불현듯 저 처자가 혹시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도령은 망극한 상황을 예견한 터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산등성이를 그 길로 내달아 내려가 담을 훌쩍 뛰어넘어 그 집 후원으로 들어갔다. 처녀는 크고 너른 돌을 명주천 아래에 갖다 놓고 머리를 명주천의 고리에 들이밀려는 순간이었다. 이도령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다짜고짜 처녀의 소매를 꽉 부여잡으며 외쳤다. 여보시오, 새파란 청춘에 이게 무슨 짓이오? 아니되오. 이에 깜짝 놀란 처녀는 이도령의 손을 뿌리치고 화를 내며 노려보았다. 아니, 니시오? 어느 불현당이 남의 집을 얼땀하여 들어와 아녀자의 손을 잡는 게요? 상황이 다급해지자 뒤따라온 시자가 처녀에게 도령이 저동 이참판댁 자제라는 것을 밝혔다. 이에 처녀는 움찔하더니 부남이 가시지 않은 투로 말했다. 아니, 대가댁 도련님이기로써니 어찌 남의 집을 월담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항차 남녀 유별한데 손까지 잡다니요. 양반의 법은 다 이러하오. 예상치 못한 책망하는 소리를 듣자 이도령은 난감하여 여차한 사정 이야기를 했다. 맹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형수와 시동생 간에는 내일을 하여야 하나 만약 형수가 물에 빠진다면 손을 잡아 건져주라 하시었소. 내 그대의 손이 아닌 옷소매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구해주고자 한 일 아니오. 이는 서책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성인의 말씀을 따른 것뿐이오. 뜻이 그러했다 하니 뭐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꽃 속에서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니 도령님께서 상관하실 바 아닙니다. 어서 이 집을 나가셔서 좋은 벗들과 꽃구경이나 마저 하시지요. 처녀의 맹랑한 답변에 이도령은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타이르듯 말했다. 정춘이 구만리인데 어찌 세상을 버리겠다는 말을 그리 쉽게 하오. 내 그대의 사정을 들어 죽지 않도록 궁리할 것이니 그 내막이나 좀 들어봅시다 그려. 이리 말하자 처녀는 거듭 거절하였다. 이도령 역시 물러서지 않고 선비의 도리를 운운하며 수차례 설득하니 처녀가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했다. 처녀의 부모는 금슬 좋은 부부였으나 어머니가 병이 들어 10수년 전에 돌아가시니 호조에 서리 일을 하는 아버지가 후치를 드렸다. 하지만 예전 아내만큼 마음에 차지 않으니 매번 싸움이 잦아져 후치를 갈아치우는 일이 빈번했다. 새로운 계모가 들어올 때마다 구박이 심했으나 최근 2년 동안은 계모 없이 지내니 처녀가 살림을 도맡아 해왔다. 후치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인해 빚이 늘어 가산을 팔아치우는 바람에 너른 집만 덩그러니 남아 살림은 힘들었으나 마음은 편하던 차에 급기야 아버지가 장안에 어느 기생을 안방에 들이자 빚이 더 늘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저와의 혼약을 약속한 집안에서 제가 나이가 차니
혼인을 재촉하였으나 그러면 시집 못 가서 이리 자살소동을 부린 겐가? 괘씸한 처자일세. 이도령이 이리 말장견을 하자 처녀는 오히려 눈을 흘기며 말했다. 도령님, 제 말이 아직 태산같이 많이 남았는데 어찌 말을 끊는 겝니까? 이어서 아버지가 작골 사는 박아묵의 내건에게 많은 돈을 갖다 쓰고 최근에도 300냥을 빌린 데에다 추가로 선심 쓰듯이 200냥을 빌려주니 도합 1000냥의 빚이 되었다고 한다. 기시에 상처한 박내관은 처녀가 미색이 출중함을 익히 알고 처녀의 아버지를 겁박하고자 덫을 놓았던 것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붙잡아다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대신에 처녀를 후치로 보내겠다는 계약서에 날인까지 하게 했고 만약 처녀를 맞게 된다면 혼수비 300냥을 덤으로 내주겠다고 제의하자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며 완강히 거절하고 돌아왔다 한다. 하지만 그 뒤로 기생과 어떤 모의를 했는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박내관이 제시한 기한인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라 했다. 어찌 하룻밤 사이에 1000냥을 마련해 빚을 갚는단 말입니까? 그럼 내일 안으로 1000냥을 가져오면 몇 해 전에 정해진 혼처로 시집을 갈 수 있단 말이구려. 이리 말하며 이도령은 의기탱천하여 결심이 선 듯 내일 오시 전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고마운 말씀이오나 그리는 도령께서 어디에서 돈 1000냥을 만든단 말씀입니까? 혹여 소녀를 죽지도 못하게 하고 내시에게 시집 보내려는 짓궂은 심사는 아니십니까? 오호, 사내 대장부가 한번 내뱉은 말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사내라 할 수 있겠소. 내 말을 한번 믿어보시오. 이어서 이도령은 대담하게도 사랑채로 찾아가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 그간 그의 처사를 언급하며 내일 1000냥을 가져다 주면 딸을 정한 혼처에 시집 보낼 것을 다짐받았다. 처음에 처녀의 아버지는 일면식 없는 도령이 남의 가정사에 참견한다 역정을 냈으나 그 도령이 찬판집 처제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도령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주종의 소를 올려 직을 파하고 포청에도 알리겠다는 엄포에 도령의 말을 순순히 따르겠다고 응했다. 이리 말하고 동무들 모인 곳으로 가니 돌아오지 않는 이도령이 걱정이 되어 사방으로 찾아다녔던 동무들이 반겨 맞았으며 동무들과 남은 음식을 즐기면서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다들 부모님들이 기다릴 것이 걱정되어 황급히 자리를 파하여 기갓길에 올랐으나 이도령은 아버지의 당부대로 출발할 때처럼 점잖은 양반 걸음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가 지고 난 뒤에 집에 도착했다. 저저녁에 집에 당도한 이도령이 황급히 아버지께 문안을 여쭈니 화난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어찌하여 이제 오느냐? 이 아비 말을 안 듣는 자식을 무엇에 쓰겠느냐? 이천파는 청지기를 불러 물풀에 나무를 꺾고 오라며 호통을 치는 와중에 계집종이 저녁상을 내었다. 이천판이 저녁상을 물리라 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문객 김선달이 찬판을 말린다. 영감, 방가의 자제가 부영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에는 마땅히 엄벌하여야 하나. 영감께서 진지도 잡수지 않고 홧김에 매를 드신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진지를 드신 연후에
매를 드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이에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김선달의 말을 평소 잘 들어오던 이참판은 그 말이 옳다며 이도령을 잠시 골방에 가두도록 하고 저녁상 앞에 앉았다. 이참판이 저녁을 먹는 틈에 김선달이 이도령을 찾아가 타이르니 이도령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낮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 들은 김선달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룻밤에 천냥이라 참으로 배짱도 크시네. 어찌 그리 무모한 약조를. 사안이 중하다 하나 17 나이에 한 입으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돈 1000냥을 약속하다니. 농담 마십시오, 선달님. 아버지께서 저리 진노하시니 말도 꺼내기조차 어렵고 또 제 청을 들어주실리 만무한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허허, 인명은 제천이라 하였거늘 사람 목숨이 그리 쉬이 끝나기야 하겠는가? 가만히 있어 보시게나. 네, 한번 나서 보겠네. 잠시 후 사랑채에서 이도령을 대령하라는 호령이 들리자 김선달이 먼저 사랑채로 갔다. 김선달은 이참판 곁으로 가서 곰방대에 담뱃잎을 담아들이며 한마디 한다. 영감, 진지를 지금 잡수시고 곧 화증을 내시면 체하십니다. 담배 한 대 피시고 진지가 내려가시거든 어미 매를 대셔서 다시는 부용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지요. 이참판이 담뱃대를 받아들자 김선달이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이도령이 낮에 행한 일을 마치 다른 사람의 옛날 이야기인 양 말하자 이참판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둔다. 참 그런 일도 있었구먼. 그런 일이야 예전 훌륭한 선비들의 행동이지. 지금이야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 큰 거금을 어찌 마련하며 돈이 있다 한들 누가 그리 그것을 쉽게 희사하겠나? 이 말에 김선달이 가까이 다가가며 한마디 한다. 영감의 말씀과 달리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있을 리도 만무하려니와 만일 있다면 누대 이름을 떨칠 정승감이 아니겠는가? 허나 그런 인물이 있겠나? 없으이 없고 말고. 이 말에 김선달이 은근히 떠본다. 영감, 만일 영감께서 그런 자제가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마련해 주어서 자제의 명성을 높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비에게 말도 아니하고 일을 저질렀다고 매를 드시겠습니까? 참 자네도 비교할 것이 없어서 내 못난 자식에 비하는가? 그 못난 놈이 그런 일은 고사하고 필시필부로 평생을 살아갈 일이 걱정이네. 만일 그런 자식을 두었다면 저를 10번이라도 하고 돈을 내어줄 걸세. 이참판의 말에 김선달은 자신이 한 옛 이야기는 오늘 낮에 이도령이 호조의 서리 김아무개 집에서 벌인 일임을 찬찬히 설명했다. 이에 이참판은 헛기침을 하면서 아들 이도령을 불러 잠옷 따뜻한 어조로 자초지종을 묻고 아들에게 방으로 가 저녁을 먹고 글이나 읽으라고 일렀다. 아들이 물러나가자 이참판은 싱글벙글 하면서 김선달에게 말한다. 여보게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하지 그랬나. 그 녀석 배포가 여간 큰 인물이 아닐세. 허허, 그나저나 주중에 당장 돈 1000냥은 없는데 어찌하나. 영감, 이런 호연지기를 갖춘 자제를 두셨으니 경사이옵니다.
그간 영광께서 호의를 베푼 인사들이 제법 되오니 여차여차하게 서차를 몇몇 사람들에게 써주시면 다녀오겠습니다. 빌린 돈이야 차차 갚으면 되오니 급한 일부터 성사시켜야 되지 않겠는지요. 이어 김선달은 이천판이 써준 서차를 받아들고 그 밤에 몇몇 인사들을 찾아가 겨이 천냥 어음을 마련했다. 다음 날 이천판은 전의 아버지를 불러 주넘이 꾸짖으며 천냥 어음을 내주었고 처녀를 정한 혼처에 시집 보내도록 도움도 주었다. 이 일은 고금을 통틀어 희귀한 일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장안의 소문이 급속히 퍼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였다. 이후로 이천파는 명성에 힘입어 승승장구하여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 이도령 역시 몇 해 지나 소년 등거하여 조정의 큰 몫을 담당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였으며 훗날 정승이 되었다. 젊은 시절 사람을 중히 여기는 마음은 널리 애민하는 마음으로 더 넓게 발전하였고 공명장대한 일처리로 그 명성이 부대에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